네, 1, 2월 문학 이론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직강 오신 선생님들도 교재가 이렇게 묶인 형태로 받으신 게 아니라 프린트로 받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개강하기 한 일주일 이상 여유를 두고 제가 넘겨야 되는데 굉장히 빠듯하게 넘겨가지고 오늘 오후 정도 되면 오늘 오후나 내일 정도 되면은 교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필기해 놓은 거를 이제 거기다 얹으시든 아니면 그냥 곱게 끼워 넣으시든 하셔가지고 교재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내사항이 다음 주까지는 학원에서 2차 실현 대비, 2차 실현이랑 면접 대비로 약간 강의실 변수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올라오실 때 1층에 보시면 칠판에 강의실이 적혀 있어요. 그거 확인하시고 오늘은 어디서 진행된다 이걸 확인하고 오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1월 22일이 지나가고 나면은 좀 강의실이 고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기로 계속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학 이론반 지금 오늘 받으신 프린트를 보시면은 내가 이런 거를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고? 나는 이건 다 아는데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거 교재를 엮으면서 이런 것까지 지금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든 건 아닙니다. 근데 무슨 문제냐면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걸 이제 모아가지고 하나로 뭉쳐놔야 얘를 가지고 나중에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우 기초적인 부분처럼 보이시겠지만 이걸 하나하나 다시 다 잡고 그리고 최대한 이제 예시를 넣어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도 같이 감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 일정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안내를 드리겠지만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된 거를 제가 맨날 문제로 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바로 그날 확인을 하고 그 문제들을 묶어가지고 계속 복습을 하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론 토대를 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수업 시간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9시까지 오시면 수업 시간 안내 여기 할게요. 왜냐면 오늘 안 지운 채로 저까지 계속 갈 것 같아서 수업 시간 안내인데 인강 선생님들도 요거 지키셔가지고 좀 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는 2배속으로 들으시더라도 좀 이 시간을 좀 정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희가 9시부터 1시까지는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1시부터 2시까지는 이제 식사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지금 수업이 4시간 상당히 길게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점심시간이 좀 넘겨가지고 끝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을 좀 드시고 오시거나 아니면 냄새가 안 나는 최대한 안 나는 그런 간식으로 준비를 하셔서 중간에 소리도 좀 안 나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옛날에 학원을 다녀봤지만 이게 옆에서 소리가 나고 냄새가 나면은 서로 되게 은밀하게 편지를 막 써요. 나중에는 이런 거 안 먹으면 안 되냐 이러면서 편지를 쓰시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의실이 상당히 널널해요. 그래서 서로 여유를 좀 두시면은 냄새가 잘 안 느껴지고 소리가 좀 덜 느껴질 수 있으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1, 2월은 잘 안 싸우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시부터 1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50분 시간을 두고 이제 복습 문제를 푸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50분인데 오늘은 지금 제가 기입형 2문제에 서술형 9문제 마치 그 전공 B와 같은 형태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그거보다 약간 쉬운 형태로 지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1문제 정도 푸는데 50분이면 충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문항수는 달라질 거예요. 선택형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복습에 최적화 시켜서 이제 문제를 좀 내올 거기 때문에 요 시간 안에 문제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시간에 해설 및 풀이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수업 시간 안내이고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을 안내해 드리자면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이니까 문학 기초, 그러니까 개념이랑 관련된 각종 기초 이론들을 전해 드릴 건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달라져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시문학 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시적 화자라든지 이렇게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이런 개념을 알아야 문제도 풀 수 있지만 서술형에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서사문학 따지고 보면 시문학이 아니라 서정문학이라고 하긴 해야 되는데 시문학으로 이제 해놨고 그 다음 서사문학, 그 다음에 극문학,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문학, 교수학습, 방법론 요렇게 이제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예 이제 강론으로 좀 들어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작년에는 1, 2월에 문학사를 했었고 3, 4월에 요 이론이었었거든요. 근데 작년보다 교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내용 저도 이제 수업 내용의 체계를 조금 더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교재를 어제 이제 오랜만에 꺼내가지고 이제 올해 거랑 얼마나 달라졌나 했더니 두께가 2배인 거예요. 올해 게.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았다는 아니고 뻥튀기가 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좀 더 자세히 수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 2월 반이랑 3, 4월 반 왜 순서를 바꾸게 됐냐면은 1, 2월에 문학사를 하면은 되게 도움이 되기는 해요. 왜냐면은 요 시기가 사실 마음을 다 못 잡잖아요. 왜냐면 1차 떨어지신 분이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 직전이신 분이 듣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못 잡기 때문에 그냥 압도적으로 암기가 필요한 영역을 하는 게 마음의 평화를 약간 주거든요. 그래서 문학사반을 진행을 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아무런 문학 기초가 없이 문학사반 하면서 바로 작품을 보게 되니까 해석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이론을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올해 이제 순서를 바꾼 상황입니다. 그래도 선생님들 각자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제가 모르기는 하지만 아마 올해 2026학년도 대비 시험에 합격을 목표로 하고 이제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약간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에 1, 2월 반에 그때는 문학사반이었죠. 정철과 정약용의 차이를 모르시는 선생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셨냐 이런 질문을 너무 당황해서 하긴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올해 1차 합격을 하셔가지고 지금 2차 준비를 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 수업을 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나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런 기초를 세웠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탄탄히 하시면은 분명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뭐가 진행이 될 거냐면 슬쩍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학의 개념이 있고 첫 번째 문학의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문학의 기능과 역할 그다음에 문학과 미의식 그다음 문학의 갈래 구분 그다음 모티프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뒤에 덧대질 거예요. 뭐냐면 문학을 바라보는 4가지 관점이라고 해서 선생님들 다 아시죠?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 이런 건데 그것도 판서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해볼게요. 그럼 문학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무엇이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거 문학이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문학이 아닌 것과 비교해서 이것이 문학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독서 수업이라고 하죠. 요즘 이제 독서 수업인데 선생님들도 이제 독서 수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자신의 학창 시절에 독서 과목 수업을 떠올려 보시면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아마 그 시간에 문학을 배우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혹은 이제 뭐 다른 걸 그냥 배우신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교사가 임의로 가르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독서 얘기를 하냐면은 원래는 그 독서 시간에 배워야 되는 것이 독서의 방법과 독서의 전략과 비문학 독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보 텍스트 읽기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학을 정의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비문학이라고 하는 문학 아닌 것과 대조했을 때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게 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귀남론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작품이 있고, 이런 소설작품이 있고, 이런 극작품이 있고, 이런 수필작품이 있는데, 이러한 문학 작품들을 뭐라고 한다? 문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문학이 뭐예요? 라고 질문은 안 해요. 사실은 안 하는데 선생님은 그래도 문학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자가 약간 작게 들어가 있지만 그 아래쪽에다가 이제 쓰실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위에 글을 읽어보면은 문학이란 무엇인가? 우선 문학은 예술의 한 분야로서 인간의 생각과 정서를 표현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학의 내용은 무엇이냐? 문학이 다루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과 정서를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한 생각과 정서, 즉 사고 내용을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학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과 다른 예술의 차이점을 살펴야 한다. 예술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예술과의 차이를 살펴야 된다. 자, 문학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예술의 보편적 개념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를 모두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예술과 문학이 다른 점은
표현 도구가 다르다라는 거죠. 표현 도구가 언어다. 그래서 그 다음 줄을 보시면 언어를 주된 표현 수단으로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문학을 영어로 바꿔보면은 이게 리터러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리터러시는 이제 문식성이고 리터러처라고 하게 되면은 문학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라틴어 리테라에서 왔다고 해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 뭐 리테라 이런 걸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라틴어 리테라에서 왔는데 이 라틴어 리테라는 어떤 단어에서 또 기원을 했냐면 문자라고 하는 레터에서 기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리터러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시나 소설이나 극과 같은 어떤 예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했냐면 글로 쓴 것을 읽는다라고 하는 의미였대요. 글로 쓴 것을 읽는다.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자, 선생님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한때는 이제 한국사 시험을 거의 3년에 한 번씩은 쳐야 이제 시험을 칠 수가 있었잖아요. 그 유효기간 다 떨어지기 전에 이제 또 쳐야 되고 또 쳐야 되고 이랬는데 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한 번만 치면 되는 좋은 세상 왔는데, 국어 선생님들은 역사를 좀 잘 아시기는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고전 문학이랑 연결이 되기도 하고 애들한테 썰을 막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작품을 지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러면서 이제 서동요 할 때에는 막 그 러브 이야기를 좀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애들이 얘기를 잘 듣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은 원래 과거 아주 예전을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들이 생존이 가장 중요했던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하고 사냥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든 시기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문학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문학의 향유 계층이 많아져야 되죠. 문학을 창작할 수 있는 층이 많아져야 문학 작품이 폭발적으로 많이 창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누가 참여를 시작해야 되냐면 평민과 여성이 참여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임진왜란 이후 18세기, 19세기로 넘어와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역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럼 왜 그 시기에 여성과 평민이 창작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당연히 훈민정음이 막 떠오르면서 그렇지 글자가 만들어졌으니까 라고 하겠지만 아니에요. 글자는 이미 조선 초기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 시기에 문학이 폭발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뭐냐면 삶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18, 19세기를 넘어가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가지고 막 창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뭐 쏘고 있고 총 쏘고 있고 대포 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우리가 저거를 배웠어야 됐다. 과학 문명이 발전했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 19세기가 누구 등장 바로 직후냐면은 이제 정약용의 등장이 도래를 하죠. 그럼 정약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정약용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약용으로 지금 대표 아이콘화 시킨 거긴 한데 실학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학자들이 과학기술을 많이 들고 들어오거든요. 그럼 뭐가 발전하느냐? 농기구가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농기구 짊어지고 가서 무조건 이제 농사를 내 힘으로 다 해야 됐는데 그럼 집에 오면 뭐 해야 돼요? 자야죠. 일기 쓸 시간이 없죠. 근데 이제 농기구를 가지고 하고 나니까 똑같이 수학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시간이 남아요. 심심하죠. 그러니까 남이 지은 걸 읽어보자.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네? 그럼 뭐예요? 돈 되는 구석이죠. 그러니까 누가 등장을 하느냐?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팔아먹을 수가 있게 되니까. 근데 이 팔아먹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또 무슨 생각을 해요? 쟤네가 팔아먹으면 누구도 지어봐야겠다. 나도 좀 해가지고 부업이라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과거에는 다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근력, 힘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이제 육체적으로 누구보다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주도적으로 육체 노동에 참여를 하게 되고 여성들의 자리가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된다. 가정 내적으로 훨씬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집 안에서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소일거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문학 창작에 참여를 하고 문학 향유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흐름이 어디에서도 다 이어진다. 서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선 후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이런 여유 시간과 경제적 자유가 생기면서 문학이 폭발하기도 하지만 평등 의식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평등 의식은 왜 중요하냐? 이게 개인의 발견이에요. 평등 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전에는 다 집단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단을 위해서 왜 그 노비나 천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사람들 밑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게 애초에 그런 계급은 정해져 있고 우리는 집단성을 따라가야 되고 이 집단을 벗어나는 순간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좀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작년에도 수업하면서 저랑 한 살 차이 나고 심지어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분이 오래 장기 복역을 해서 내보내주거든요. 사회로 내보내주는데 이 사람의 소원이 뭐냐면 안 내보내주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왜냐면 여기서 나가서 내가 적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임진왜란 직후에 그 노비 문서가 다 이제 소실이 많이 되면서 이 노비들을 풀어주려고 하는 주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비들한테 너희가 자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노비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시 이 집에 들어오게 해달라. 다시 들어와서 내가 여기서 노비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유를 준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집단성인 거거든요. 내가 이 집단을 벗어나면 살 수가 없다. 근데 임진왜란이 왜 큰 역할을 하게 되냐면 물론 다른 나라에도 이제 상업의 발전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이 되게 큰 영향을 미치죠. 그 이유가 양반들을 계속 그렇게 지지를 해줬던 이유는 지지를 했다기보다 그냥 말을 따라줬던 이유는 뭐 때문에 어쨌든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저 사람들이 뭘 해줄 거라고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전쟁 났더니 어때요? 일단 왕부터 도망갔죠. 왕부터 도망을 가서 없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누가 누구를 지켜야 된다?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그럼 사실 쟤네의 계급을 인정해줄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 맨날 양반들이 노비 지금 옥시부인전도 하고 있잖아요. 멍석말에서 막 두드려 패가지고 이제 사람 죽이고 이러잖아요. 뭐 우물에 가둬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맞아 죽진 않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온 거예요. 절대적인 어떤 존재들. 그런데 총을 같이 맞은 거예요. 한 방 한 방 맞았더니 같이 죽거나 운이 좋아서 내가 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쟤네가 절대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등의식과 개인의 발견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문학이 발전을 한 거죠. 자,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의미의 어떤 개인의 정서와 생각을 표현하는 문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된다. 18세기 이후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야. 개인의 발견과 그 다음에 삶의 여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의 문학도 뭐냐면은 이 철학과 뭐 윤리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개념이 있어요. 문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도 조선시대에 문인이라고 하면은 외교도 해야 되고 그죠? 정치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철학도 해야 되고 뭐 모든 것을 거의 다 하는 사람들이 문인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떨어져 나왔냐면은 지금과 같은 어떤 개인적 향유, 즐거움의 개념의 문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개념의 문학이 언제부터 등장했느냐? 18세기 이후부터다. 이거는 서양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특히 그러하다. 흐름이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문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제가 어제도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진짜 이분이 친일만 안 했더라도 이 사람이 친일만 안 했어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광수가 제일 처음 썼어요.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말의 리터러처인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의 분자를 포함한 문장이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정 정자를 쓴 거 맞아요. 감정 정자를 쓴 게 맞는데 정의 분자를 포함한 문장이다라고 해서 전통적인 문의 개념, 철학과 윤리를 모두 포함하던 것을 어디로 제한시켜 버렸다. 정서의 영역으로 제한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는 글이 무엇이다. 문학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수필 이거는 문학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 않나? 왜? 뭔가 문학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표현 기법이 많이 사용되질 않으니까 문학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얘조차도 우리가 문학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뭐 때문에? 이것이 개인의 정서를 드러냈기 때문에 정의 분자를 드러낸 글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학 개념이 등장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람으로 치자면은 이광수 작가가 먼저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학에서 핵심 요소를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제 문학의 개념이 등장하는 역사였고 이제 문학의 핵심 요소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핵심 요소를 알아야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온 게 문학이란다 라고 이제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내용은 뭘 다뤄야 돼요? 개인의 사고와 정서. 개인의 생각과 정서를 다룬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정했어요. 개인의 생각과 정서. 왜냐면은 작가가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집단적이고 사회운동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선택한 사람은 누구다? 필자, 개인. 이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는 이제 합의가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을 도구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상상력과 창조성입니다. 상상력과 창조성. 상상력과 창조성 그리고 주관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히 무엇을 띌 수밖에 없냐면 주관적인 글이다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도구가 무엇이냐? 상상력과 창조성입니다. 아예 만들어진 세계죠.
그러니까 수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겪은 모든 일을 그대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뭔가를 고르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선택할 거다라고 하는 거. 자, 선택, 성찰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일 텐데 여기에 작용하는 인지가 뭡니까? 초인지, 상위인지잖아요. 인지들의 인지이다 보니까 그걸 선택을 해서 재구성을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필자의 상위인지, 인지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개인적인 글인데 상상력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문학이다. 자, 그럼 다시 정리를 보면은 재료는 뭐고? 개인의 생각과 정서. 도구는 무엇이고? 상상력과 창조성.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학에 내재하는 예술적인 속성을 좀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교재에는 빠져 있긴 한데 왜 뺐냐면은 이거는 이제 시나 소설이나 수업을 하면서 차차 해드릴 수 있어서 뺀 거긴 한데 문학의 구조라고 하는 것도 따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학의 구조를 따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 참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문학의 이해라고 대부분이 안 보는 문학 관련 개론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권영민 교수님이 쓴 건데 문학의 구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문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그리고 각 갈래별로 어떤 요소가 핵심 요소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실 수는 있지만 우선 뭐를 확실히 하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물어본다면 정의를 해줄 수 있는 수준으로는 우리가 공부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문학의 개념이었어요. 그럼 이제 이 페이지로 오면은 이건 이제 백그라운드고 지금부터 하는 문학의 기능과 역할은 실제 출제된 적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문학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인데 문학의 개념은 학생들한테 알려주실 때 이게 문학이다 라고 하는 상을 먼저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문학의 기능과 역할은 애들이 문학을 배우고 싶어 할까요? 뭐 배우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는데 잘 없어요. 잘 없고 배우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냥 즐기고 싶어 하는 애들은 있고. 근데 그런 애들한테 우리가 왜 문학을 배워야 되느냐라고 하면 뭐를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렇게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수업 시간에 그냥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래서 도움이 된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책을 읽고 막 펑펑 울었는데 너무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읽어봐야 된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정해진 용어로 응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해진 용어를 지금부터 보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독자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문학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한다. 독자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켜야 되죠. 이거를 정서적 감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을 읽고 이별의 슬픔을 느끼거나 아니면 시문의 소설 상록수를 읽고 봉사정신을 키우고자 결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문학 안에는 그 필자의 어떤 생각과 정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감을 하든가 아니면 반대를 하든가 아니면 뭐 이도저도 아니게 되든가 어쨌든 뭐가 일어난다?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한 반응을 정교화시켜서 변화까지 이어진다. 이게 문학의 기능이다. 그래서 철학은 사상을 전달하고 과학은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지만 문학은 철학이나 과학처럼 직접적으로 어떤 지식을 전달하지는 않지만 풍부한 내용을 통해 감동적인 교훈을 남긴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문학의 특징이에요. 뭐냐면은 문학만이 어떤 사상을 전달하고 문학만이 어떤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철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이다. 그러나 문학은 어떻다? 간접적이다라는 거예요. 문학은 간접적으로 형상화해 두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태를 전달을 하고 알려주지만 간접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학의 교훈적인 기능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편협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건 이런 의미예요. 가끔 이제 문학은 우리 삶에 교훈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반드시 어떤 문학 작품을 읽으면은 뭐를 도출해내야 된다. 교훈을 도출해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교훈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런 교훈을 도출하지만 누군가는 그냥 이거 좋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노래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음악이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가 듣는 유행가 있죠. 유행가들도 다 사실은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가사는. 그런데 그 가사가 좋아서 그 안에서 어떤 즐거움, 그러니까 교훈을 얻어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그 말놀이가 재밌어서 그 음이 너무 재밌어서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교훈을 도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문학이 즐거움을 준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전체를 보시면은. 근데 문학이라는 것 즐거움, 그걸 애들이 가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선생님 이거 읽었더니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재밌었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냥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어도 그냥 즐겁죠. 뭐 여기서 수업만 지금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수업하고 맞춰드리겠습니다. 1시간만 일찍 맞춰도 엄청 즐거워요. 근데 이런 즐거움과 문학을 읽었을 때의 즐거움을 차이를 두고 설명을 하거나 선생님 스스로가 알고 있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밥을 먹었을 때 어떤 즐거움,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일찍 마쳤기 때문에 나오는 즐거움,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럼 날이 맑아도 즐거울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그 즐거움이 오래 가느냐라고 하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굉장히 짧은 순간, 순간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근데 문학을 읽고서 느끼는 즐거움은 보통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속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되고 사람마다 느낄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문학이 주는 즐거움은 정서를 자극하면서 일어나고, 그죠? 요거는 이제 설명이 안 들어가 있긴 한데, 문학이 주는 즐거움은 정서를 자극하면서 이루어지고, 제가 여기 써드릴게요. 문학이 주는 즐거움과 일회적인 어떤 즐거움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 우선은 문학이 주는 즐거움이에요. 문학이 주는 즐거움인데, 전제를 먼저 까셔야 될 것 같아요. 전제를 먼저 까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문학이 주는 즐거움은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작품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 형상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는 합의를 할 수 있냐면 문학은 인간에게 즐거움을 준다. 즐거움을 준다. 라고 하는 데는 서로 합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랬을 때 이 즐거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순간적이거나 일상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순간적이거나 일상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그럼 어떤 즐거움이어야 되느냐? 정서적 반응을 불러와서 결국에는 얘를 통해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미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미의식을 통해서 이거는 어떻다?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엇을 이루는데 근간이 되냐면 문화라고 하는, 인간 문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이 주는 즐거움은 휘발되지 않는다,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우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아래에 가, 나, 다, 문학의 인식적 기능, 문학의 윤리적 기능, 문학의 정서적 미적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소제목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거 문학의 기능이 출제가 되었을 때 요 인식적, 윤리적, 정서적, 미적 요 단어 중에서 하나를 써봐라, 요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도출을 못하느냐? 하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몰랐으면은 자기가 아는 어떤 일상적인 단어에서 쓰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오른쪽에 보시면 관련 교육과정을 먼저 보시면은 이 단어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관련 교육과정, 1호 개정 교육과정 12문학 01-01인데 요거 이제 교육과정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안내를 드리자면은 제일 앞에 있는 숫자는 그 학년이에요. 가르치는 학년인데 12학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요거는 뭐를 표시할 때 쓰는 숫자냐면은 선택교육과정을 말하는 숫자입니다. 왜냐면은 10 다음이 바로 1, 2로 넘어가거든요. 10이 뭐냐면 고1이에요. 고1이고 9가 그러면은 중학교가 되겠죠. 중학교. 그래서 초등학교는 1, 2, 3, 4, 5, 6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가 1에서 3학년 군이어서 이제 9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1이 10, 그 다음에 선택교육과정이 12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문학 01-01인데 제일 처음 배운다는 거죠. 문학이라는 과목에서.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뜻을 아셔야 되는데, 이 성취 기준은 우리의 삶에서 문학이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고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해하며 문학 활동을 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문학의 인식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게 인식적인 기능이고, 그 다음에 문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것이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게 윤리적 기능이다.
그다음 문학이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학의 미적 기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문학의 미적 기능은 다소 개인적인 차원이 크다라고 한다면 윤리적 기능은 개인적 차원이자 사회적 차원이 섞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인식적 기능은 사회적인 차원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자 이해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문학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발적으로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도한다. 그러니까 문학의 기능과 역할을 왜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 마지막 문장이 핵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왜 가르쳐야 되냐? 그러면 이거를 애들이 알아야 현대인들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할 것 같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냥 역사적으로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봉사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봉사활동 또한 자신에게 어떤 정서적인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결국 뭘 할 것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문학을 향유할 것이다. 그래서 자발적인 문학 감상자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문학의 기능과 역할을 알려줘야 된다. 근데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인식적 기능, 두 번째가 윤리적 기능, 세 번째가 미적 기능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정서적 미적 기능이라고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이 페이지에 문학의 인식적 기능을 보시면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세계를 간접 경험함으로써 이게 간접 경험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과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문학 작품을 통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과거의 사건에서부터 언젠가는 살아가게 될 미래까지 경험할 수가 있다. 다른 지역,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나 사고방식뿐 아니라 일상에 감춰져 있거나 의식하지 못했던 현실의 여러 의미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인식적인 기능을 하는 게 문학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 되게 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거기는 완전 실사로 막 영상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학을 통해서 그런 세계를 봐야 되는 것은 그러한 영상이나 어떤 사실적인 글들이 담아내지 못하는 인간 삶의 압축적인 부분 또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인식적 기능이 잘못 도구로 작용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 에거사 크리스티인가요? 그 작가가 쓴 추리소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독약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온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사람을 죽인 사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추리소설을 읽었더니 독을 어떻게 써야 된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범인한테 너 왜 그랬냐 말했더니 요래 하면 들키기 때문에 내가 요래 숨겨놨지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걸 읽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요렇게 하면 숨길 수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 경찰은 이렇게 똑똑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방법 그대로 독약을 써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하필 이제 그 조사하던 형사님이 그 책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알아냈었다 이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의 인식적 기능이 잘못 발현이 된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다른 나라의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프랑스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언제를 모르는데 고려 시대 그 다음에 신라 시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의 문학 작품을 보면서 이 시대는 이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뭔가 지식 차원, 인식적인 차원으로 알게 된다 라고 하는 게 문학의 인식적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접 경험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의 윤리적 기능은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의미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 되어 있는데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점검하고 좀 더 이상적인 삶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를 새롭게 성찰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실천 의지를 가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게 바람직하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적 기능이랑 약간 차이를 두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인식적 기능을 통해서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가 지금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게 돼요. 타자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시대에 바람직한 방향성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주는 것은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제 아주 부끄러운 과거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이런 윤리적인 기능을 느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오락실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오락실이 한 판에 100원이었거든요. 근데 저의 용돈은 한 달에 1,000원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 이게. 그러면 이제 돈이 나올 구석은 아버지 서랍이죠. 그래서 아버지 서랍에서 이제 돈을 이렇게 쓱싹 이렇게 안 들킨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아버지가 이제 동전 지갑과 지폐 지갑을 따로 쓰셨거든요. 근데 동전 지갑이 엄청 묵직했어요. 여기 동전이 하루에 100원씩 없어진다고 아실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루에 100원씩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락실을 다니는 게 이제 여자아이였는데 그 당시에는 약간 무슨 느낌이었냐면 오락실은 불량 청소년이 많이 가는 곳. 이런 인식이, 사회적 인식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 가는 거를 학급 남자애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갑자기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그거 선생님한테 이른다?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걔네한테 뭐를 주기 시작했겠어요? 나의 100원을 계속 주기 시작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걔네가 100원으로 만족을 할까요? 아니에요. 좀 이따가 이제 자기들이 500원이 필요하다, 1000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커지게 된 거죠, 일이. 그냥 나중에는 이제 걔네가 만 원 안 가져오면은 선생님한테도 말하고 너네 집에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그동안 슥싹슥싹 많이 했다, 제발 도와달라, 애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간다 그런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끌고 걔네 집으로 안내해라. 근데 동네가 좁기 때문에 이제 걔네 어디 사는지 다 아니까 이제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당신 아들이 우리 애를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미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협박거리가 못 된다, 한 번만 더 그러면은 나 진짜 화낸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미 화내고 있으시면서 그럼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엄청 맞았죠.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랑해매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랑해매로 이렇게 맞은 다음에 아버지가 책을 한 권 딱 주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이미 난 벌을 받았는데 책을 주시는데 책 제목이 뭐였을 것 같아요? 지금 저의 스토리와 매우 유사한 책이에요. 매우 유사합니다. 지금 제가 경험한 것과. 데미안이에요. 데미안을 주시면서 이거를 다 읽고 감상을 써내라. 근데 그걸 읽는데 너무 진짜 막 눈물이 나고 이게 나였다. 누가 나였다? 싱클레어가 나구나. 나에게는 누가 없어서, 데미안 같은 친구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늦게 내가 해결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누가 될 수 있게, 데미안처럼 살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바르게 살기로 약속을 하고 중학교 때는 이제 만화책으로 갈아타가지고 또 몰래 만화책을 빌려 읽다가 또 이제 혼나긴 했는데 버릇이 어디 안 가는 거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데미안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느냐? 윤리적 기능을 느낀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은 이론을 배우고 있고 시험을 치기 위해서 배우고 있으시지만 내가 만약에 문학의 기능과 역할을 가르쳐야 된다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하면은 이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도움이 돼 라고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정말로 도움을 받은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로 이 아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를 처음에는, 사실 선생님들 채소를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거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잘 못 느끼니까 오늘 먹었는데 안 건강해지죠. 그럼 내일부터 채식 안 하지 않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애들이 처음에 싫어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꾸준히 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1년, 2년이 지났을 때 이게 도움이 된다를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거는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너무 힘이 들죠. 선생님이 힘드시고 물론 이것도 하셔야 되긴 하지만 이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애들한테 어떻게 하냐면은 문학 작품을 읽고 도움받은 그 일지를 1년 동안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효과가 완전 극단적으로 나요. 한쪽은 방학 때 일기 미뤄놨다가 쓰는 것처럼 하게 돼가지고 문학을 더 싫어하게 됩니다. 한쪽은 정말 꾸준히 해가지고 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 책을 계속해서 읽어요. 극단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일기 미뤄놨다가 써가지고 문학 싫어하는 애들은 선생님 그거 안 시켰어도 문학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건진 애들 있죠. 내가 잘 교화시켜가지고 지금 건져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문학을 읽을 것 같은 애들, 내가 얘네를 정말 잘 교육을 했다 이걸 이제 바라보시고, 이쪽은 원래 조금 어려운 아이들이었다, 이 데리고 가기에는 그래도 너네 고생했다,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장기적이고. 그럼 이제 첫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방법이 뭐다? 정말 그걸 통해서 도움을 받은 사례를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교사가 책을 읽고 거기서 정말 도움받은 사례를 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이 데미안 얘기, 돈 훔쳤던 얘기 이러면은 애들이 처음엔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아니, 돈을 훔쳤다고? 그 네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꼭 이런 사례들은 그 순간순간 막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 지식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하나씩 사례를 가지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문학의 윤리적 기능 보실 때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좋다는 거죠. 자, 그다음 문학의 정서적, 미적 기능인데, 문학 작품에 구현된 다양한 형상과 방식으로 정서적 감동과, 자, 정서적 감동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미적 즐거움, 미적 즐거움에 동그라미를 치시면은 이게 이제 차이점이 되는데, 주어 삶을 고양하는 것이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뭐라고 했냐면 비극은 관객들에게 공포와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궁극적으로는 고양된 정서를 정하는 카타르시스 기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생님들 그 호러 영화 같은 것을 왜 보느냐 혹은 이제 호러 영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영화를 봤었을 때 그 긴장된 순간이 있죠. 그걸 왜 사람들이 기대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긴장했다가 풀어질 때 쾌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카타르시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포와 연민을 막 느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근육이 막 쪼그라들겠죠. 근데 이제 그게 해소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그게 카타르시스다. 이렇게 이제 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정신적인 정화 작용이다. 세 번째 동그라미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미적 즐거움의 핵심 부분인데 문학 작품 속의 다양한 언어 표현을 경험하며 예술적이고 미적 가치를 즐김으로써 심미적인 감수성을 기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질서한 일상적 체험에 질서를 부여하고 균형을 부여하는 문학 내적인 요소들의 조화를 통해 가능하다라고 어려운 표현으로 적혀 있는데 자, 아까 위에 동그라미 했던 정서적 감동과 미적 즐거움을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정서적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읽고 아, 이게 감동적이야. 또는 이 부분이 좋았어 라든지 단순하게 느끼는 그 정서적인 어떤 감흥 있죠. 이거를 이제 정서적 기능이라고 따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럼 미적 기능이라고 따로 만약에 정서적 기능과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이 미적 기능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언어적인 표현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야. 언어적인 표현에서 오는 즐거움. 그래서 어떤 소설을 읽었는데 단 한 문장이 내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다. 이러면은 이제 그런 그 안에 어떤 표현 방법을 찾아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누구밖에 좀 잘 못 느끼겠어요? 국어교사들이나 느끼는 거예요. 국어교사들이 보면서 여기서 이런 표현법이 쓰였다니 너무 아름답지 않냐? 아무도 공감 안 해주고. 아니면 이제 또 누가 느낄 수 있냐면은 그 랩 만드는 사람들 있죠. 랩 만드는 사람들이 딱 마지막에 라임이 다 맞으면 내가 아주 기똥찬 라임을 만들어서 이게 대박 난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그 표현법으로 이게 아름답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 상대방의 전공을 먼저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국어교육과 아니면 국어 국문과 정도면 공감을 해주는데 그 외에는 얘 좀 이상하다. 약간 이런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요 미적 기능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긴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가르쳐줘야 된다?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알려준다기보다는 사실 요 미적 기능, 이 미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사실 언제 전달을 하게 돼요? 내신 시험을 위해서 전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는 이거 별로 아름답다고 생각 안 하는 거 안다. 근데 네가 이거 공부 안 하면은 시험 시간에 이게 안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느낄 수 있다. 왜냐면 내가 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고 빨리 외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적인 아름다움은 실제로 많은 사람이 느끼기는 어렵고 아이들에게 전달할 때에도 어떻게 지도하시는 방향이 조금 맞냐면 이런 다양한 표현 방법을 알면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더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그중에 선택해서 네가 먹는 것과 아는 즐거움이 몇 개가 안 돼서 그것밖에 못 먹는 거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것도 알아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교육적인 거죠. 뭐 시험 문제로 협박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가지고 나온 교과서가 그렇게 막 멋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교과서를 보기에 앞서서 문학의 기능을 또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3페이지 위쪽이든 약간 빈 공간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문학의 기능을 분류하는 다른 방법입니다. 문학의 기능. 왜 도움이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교과서에서 이제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도움을 준다. 그런데 어떤 차원에서 도움을 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아 성찰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자아 성찰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성찰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는 사실 뭐와 유사하냐면은 윤리적 기능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윤리적 기능과 유사하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타자 이해입니다. 타자 이해. 세계에 대한 이해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 화합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하는 차원의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문학의 인식적 기능과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인식적 기능과 윤리적 기능을 동시에, 왜냐면 어떻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럼 문학의 궁극적인 기능은 무엇이냐, 역할, 그리고 궁극적인 어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덜 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은 이해가 돼도 싸우고 싶을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덜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최근 들어서 다문화를 다루는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물론 다문화 이슈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낡은 이슈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문학 자습서에 실려 있는 어떤 작품들이죠.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항상 문학 자습서에 있는 작품들 중심으로 보실 텐데 거기에 다문화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 들어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검증받아서 정전으로 인정을 받아야 거기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전으로 인정받는 데에 다문화를 다루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내용을 다루는 작품이 사회에 엄청나게 많아졌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최근에는 또 어떤 것들도 지금 막 문학 교과서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청소년인데 굉장히 아픈 애, 뭐 불치병 걸려 있고 두근두근 내 인생 예전부터 인정을 많이 받아왔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암에 걸렸거나 아니면은 예전에는 이제 약간 정서적 불안이나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 학생이나 뭐 이런 아이들이 등장을 하는 작품을 금기시했었어요. 왜냐면 그런 걸 보면 애들이 뭐 할까 봐. 동달아 자기도 우울증 아니냐? 나도 자살 시도할까 봐. 이렇게 아이들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막 이런 작품들은 아예 금기시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작품들이 교과서에 들어올까? 이렇게 약간 발을 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다? 우리 사회가 그러한 병리적 현상이 너무 많이 펼쳐져 있고 그걸 다룬 작품들이 등장을 많이 했다 이미. 이런 걸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학 작품을 읽어야 누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아픈 존재 또는 다른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까 저처럼 이제 계속해서 도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이제 부려다가 이걸 읽고 훔친다는 것은 나쁜 거구나라고 이전에도 생각했지만 뼈저리게 이제 느끼고 해소를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해를 하고 타자 이해를 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선생님 두 가지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은 세 가지. 용어로 하자면은 첫 번째 인식적 기능, 두 번째 윤리적 기능, 세 번째 정서적 미적 기능인데 교육과정에서는 미적 기능을 언급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다루는 것은 첫 번째 자기 이해, 두 번째 타자 이해.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바는 공동체의 화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페이지와 4페이지에 그 교과서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자, 2의 1번. 이 작품의 이론과 이연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시 내용 이해죠. 이거는. 그 다음 2의 2번 봤더니 1번 활동을 바탕으로 이 작품에서 화자가 너의 얼굴을 불안하다고 표현한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이 뭐예요? 표현 의도를 아는 거죠. 그럼 이게 문학의 기능과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없죠. 왜냐면은 시의 내용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학 작품을 배울 때 항상 교과서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앞부분에 이런 이해 문제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작품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 항상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가르치실 때는 항상 그것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부분을 아이들한테 먼저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것이고 예를 들어서 백석의 고향이 나왔다. 그럼 이제 뭘 떠올려야 돼요? 여기서 등장하는 나와 누구? 그 의원이 그럼 손목 왜 잡았냐? 갑자기 진맥. 근데 진맥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갑자기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뭘 통해서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뭐 이걸 써봐라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애들한테 설명을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 목표는 있어요. 성취 기준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을 왜 해줘야 되느냐. 뭘 하지 못하면.
정확한 해석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수행해야 될 성취 기준 또한 달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이해 활동이 왜 존재하느냐라고 하면 선생님이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것을 교과서 일부를 시험 문제로 주고 앞쪽에 이제 이해 활동이 있는데 얘는 어떤 의의가 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 목표 활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반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 선제되어야 된다. 먼저 제시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 활동이 존재한다. 이렇게 교과서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는 뭐뭐뭐를 보통 보냐면은 운율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적 화자 누군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시적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시적 화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라고 하는 데까지 설명을 해주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요? 인물과 인물을 가지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정서가 어떻게 변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느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먼저 내용적으로 애들이 알고 있어야 그 뒤에 이걸 기반으로 한 감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근데 목표 활동을 보시면은 다음은 이 작품을 읽고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세 학생들의 대화를 참고하여 지유가 어떤 답변을 했을지 짐작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도훈이가 일현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며 변치 않는 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표현 의도를 하는 거죠. 사랑의 불변함을 말하고자 한 것 같아. 금이간 너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보면 변치 않는 사랑을 부정하는 것 같은데 글쎄 변치 않는 사랑을 부정한다기보다는 변치 않는 것, 변하는 것 모두 사랑의 과정이란 뜻이지 않을까? 너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난 이 시에서 금이간 너의 얼굴이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해?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얘기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은 이제 인식적 기능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을 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윤리적 기능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느껴지시나요? 문제에서? 안 느껴져요. 이 성취 기준을 다루고 있는 어떤 교과서든지 간에 요거는 굉장히 가볍게 다루고 성취 목표가 달성이 됐을까 이런 약간 의심이 드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자고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4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목표 4번이 나와 있는데 다음 글을 참고하여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 작품에 드러난 사랑의 상징성을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근데 핵심 부분은 어디냐면 사랑의 상징성을 말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성찰을 해봐야 된다. 개인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사회에 대해서도 성찰한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문학의 기능을 좀 한번 경험해보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진건의 고향이 나와 있는데 똑같죠. 2회 1번. 다음 지도에서 그의 이동 경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살표로 표시해보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보자. 사건. 그리고 이게 현진건의 고향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 이동을 할수록 그에 대한 나의 이해가 막 높아지고 뭐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아래에 나오죠. 그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를 탐구해보자. 그래서 다음에 제시된 부분을 보고 그에 대한 나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 나아가 그의 눈물에서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한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작품의 핵심 표현이죠. 정말 이걸로 시험 문제를 내라 라고 해도 저도 이 부분을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조선의 얼굴은 진짜 자주 출제하는 부분이고 EBS에서 끊어도 여기를 끊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껴야 된다, 어떤 문학적 기능을 느껴야 된다라고 의도를 좀 한 거라고 보이냐면 미적 기능을 조금 의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위에 나와 있는 그에 대한 나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리해보자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화살표를 어디로 내리셔야 되냐면 적용 4번으로 내리셔야 돼요. 그 문제를 적용 4번과 연결시켜서 보셔야 되는데 적용 4번을 보시면 이 작품에서 그에 대한 나의 인식이 변화한 것처럼 어떤 대상에 대한 처음의 인상이 바뀐 경험을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문학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엮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정리를 한과 동시에 마지막 적용 학습과 연결을 시키려고 지금 토대를 만들어 놨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목표 3번을 보시면은 표현상 특징의 의도 및 효과를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또 무슨 기능? 이것도 미적 기능을 좀 초점화해가지고 한 거죠. 근데 보시면은 이제 교과서가 조금 더 그 의도를 잘 드러내서 구성이 되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어느 출판사냐면 창비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지금 1월 달부터 공부를 하면서 나 교과서를 같이 보고 싶다. 특히 저 어제 깜짝 놀랐던 게 이제 교과서 조금 열람해 보려고 출판사 들어갔더니 지금 2개정 교과정 교과서도 중학교 1학년 거랑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거는 지금 오픈이 됐더라고요. 파일이 오픈이 된 상황이어서 보려면 볼 수는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1월부터 내가 교과서를 같이 보고 싶다. 사실 그러실 필요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심심하시면 어느 출판사를 좀 보셨으면 좋겠냐면 천재교육이나 지학사처럼 이렇게 메이저라고 하는 굉장히 그 규모가 큰 출판사 거를 좀 참고로 하시는 게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창비 무시하는 거 아니고 창비는 굉장히 창의적인 문제 그리고 학생들이 좀 재밌어 할 것 같은 그런 교과서예요. 그런데 왜 제가 추천을 해드리기로는 지학사나 천재교육을 추천을 해드리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판사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어떤 교과서가 개발이 될 때 투입되는 인원이 다른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집필진이라고 하죠. 집필진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제 모시는 경향이 있고 또 더 좋은 점은 뭐냐면은 검토진이 굉장히 풍부해요. 검토진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제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검토진이 이제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다양한 의견을 검토진이 대부분 누구로 구성이 되냐면 현직 교사들로 좀 구성을 많이 하려고 해요. 다른 데서는 이제 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나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지만 현직 교사를 많이 하면은 뭐가 좋겠어요? 시험 문제 출제하기에 기가 막히게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교과서를. 딱 요 학습 활동을 시험 문제로 내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게 이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참고로 하시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뭐뭐를 봤냐면 문학의 개념, 그다음에 문학의 기능과 역할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뭐뭐뭐가 있냐면은 선생님들은 앞에 보셔도 목차가 없어서 앞에 보셔도 소용이 없어요. 남은 거는 문학의 미의식, 문학의 갈래구분, 모티프, 그리고 제가 문학을 바라보는 4가지 관점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잠깐만 끊었다가 미의식과 그 다음에 갈래구분까지 보고 또 잠깐 쉬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 잠깐 쉬고 10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